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덕일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 이름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혹은 이제 독립전쟁사, 그 의미가 단순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 거기에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 되찾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왕조 치하에 있었는데, 그 왕조는 이제 일본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우리가 일본을 내쫓고 다시 세울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그 국민들의 주인이 되는 그 민국이다라고 하는 그 이념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는 사실 그 독립운동, 독립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월드컵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각 나라의 국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을 보면 아주 국가 내용들이 상당히 격렬해요. 다 적들을 갖다 죽이자 이런 내용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그런 이제 근대사를 경험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야말로 그 전 세계 어떤 나라에 못지않은 아주 격렬한 그 독립전쟁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별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올해는 다행히 이제 3.1 혁명 100주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군데서 그 기념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이제 확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자체는 그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주의 운동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내부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던 이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 자체가 그 민족주의와 이제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제와 항거했던 그 부분이 그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친일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의 많은 권력을 잡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축소되고 사장되고 이제 그래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사를 이제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할 때 그 민주공화국이란 그 이념 자체를 우리가 독립 이제 운동가들이 처음에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그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제가 이제 상당히 그 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게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주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동안 이쪽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부가 없기 때문에 사건들이 계속 나열되면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미리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민주공화제의 이념, 독립운동가들이 주창했던 그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먼저 그 정리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이제 출발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독립전쟁에서 나타난 민주공화제의 이념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둘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해외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치면 크게 봐서는 지금 압록강 대안인 압록강 북쪽인 서간도 지역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두만강 북쪽인 그 북간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대부분 그 양반 사대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그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 분들이 많죠. 그런 이제 특이점이 있는데 양자 사이에 민주공화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제에 이르는 그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서간도 이쪽에 그 정착했던 분들, 여러분도 아마 그 아실 텐데요. 그 서울의 우당 이회영 일가라든지, 그다음에 저 경상도 안동의 석주 이상용 일가, 백화 김대락 일가, 또는 이제 저 강화도에서 망명했던 그 양명학자들, 우리가 강화학파라고 불리는 양명학자들, 이제 이분들이 서간도 지역에 그 정착을 그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기지로 건설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 주로 이제 양명학을 많이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 양명학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그 주자학과 양명학이 다른 게 이제 주자학은 그 송나라 남송에서 나왔는데 이제 양명학은 명나라에서 나오죠.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양명학에서는 그때 이제 남송과 명나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명나라 때는 그 농민들의 주의가 상당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상승된 농민들의 주의를 또 대변하는 학문이 유학의 한파가 양명학인데, 양명학에서는 이제 사회 동포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주자학 성리학에서는 사람을 신분에 따라서 나누잖아요. 근데 양명학에서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나누는 걸 거부하고 사회 동포주의, 그리고 그 이업 동도라고 해가지고 이업 다를 이자 써가지고 이업 직업은 다르지만 동도 추구하는 바는 같다라고 하는 이업 동도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양명학이 갖고 있는 사회 동포주의 사상에 또 공부해 보면 이분들이 그 서간대에 망명했던 분들이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서구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론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양명학이 갖고 있는 사회동포주의 사상에 그다음에 서구의 여러 그 당시까지 발달한 여러 이제 민주정치 이념을 주체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민주공화제의 이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혹자는 우리나라 민주공화제가 그 우리 해방 이후 뭐 미국에서 가져다 줬다 하는데 그건 다 우리 역사는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이미 이분들이 망명할 때 그 1910년 11년에 그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할 때 이때 이미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분들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북간도에 정착했던 대종교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민족주의 종교분들이 주로 이제 그 북한도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서간도의 분들하고 북간도의 분들, 이분들이 거의 80, 90%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간도에 정착했던 이제 민족주의 성향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또 민주공화제와 연결되냐면, 그 우리나라 지금 민족주의가 그 많은 비판을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5,000년 내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민족주의라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말할 때 내셔널리즘이라고 보통 이제 영어를 번역하는 건데요. 내셔널리즘은 번역하면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뭐 국가주의로도 번역되고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서양 개념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양은 중세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는 중세 코스모폴리탄 사회였다가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민족 국가화가 되면서 각 이제 여러 민족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곧바로 제국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민족주의는 곧바로 제국주의가 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그 유일하게 일본이 그런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주의는 침략주의, 제국주의니까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그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민족주의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그 민족주의자를 뭐 몇 번 들라고 하면 뭐 백범 김구 선생을 들 수 있고 뭐 단재 신초 선생 이런 분들 들 수 있는데 백범 김구 선생이 그 나의 소원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무력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강대국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문화 정도가 높은 그런 나라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단재 신초 선생 같은 경우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지만 이분은 또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는 나중에 이제 아나키즘 우리가 독립운동 할 때 다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아나키스트는 각 개인의 철저한 자유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철저한 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주의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이념인데 이걸 우리 내부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부에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이 일본 제국주의 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추종하기 때문에 한국 민족주의를 마찬가지 견지해서 마치 우리 민족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북한도에서 활동했던 이 민족주의자들, 민족 종교를 이제 했던 분들, 그 대종교를 비롯한 민족 종교를 추구했던 분들이 어떻게 민주공화제와 이념을 다룰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그 다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단군이라는 공동의 조상을 섬기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평등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각개인은 돈이 있던 권력이 있던 없던 이걸 떠나가지고 모두가 단군이라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공동 운명체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 민주공화제라는 그 이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가 이제 계보가 복잡하고 하니까 민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왕조 국가였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이제 되찾는 나라를 민주공화제로 했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민주공화제라는 그 이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제가 먼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도 보면 일본이 이제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 처음에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성장을 한 다음에 미국에다가 그 일본도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약 개정을 하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희 일본은 헌법도 없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헌법제정위원으로 삼아서 미국으로 가보니까 미국은 국민들의 대통령 뽑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제도를 채택 안 하고 그다음에 영국 가보니까 영국은 국왕이 있긴 있는데 영국은 의회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당시 프러시아으로 가는데 독일은 당시에 아주 이제 임금의 권한이 아주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독일 헌법을 모체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의 뭐 기본 정신이 대륙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대륙법, 프러시안 법을 갖고 메이지 헌법을 만든 걸 갖다가 지금 한국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의 사상 자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전부 다 이제 무력화시키고 이또가 만든 법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와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제 청산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될 그런 이 식민 단죄의 유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메이지가 이제 메이지 헌법을 발표하면서 입헌군주국으로 발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국력을 성장시키면서 결국은 청일 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내쫓고 그다음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내쫓고 그다음에 미국과는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한다라는 밀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 내쫓고 러시아 내쫓고 그다음에 당시 그 최강대국이었던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을 먹는 건 규정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1905년에 을사 이제 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을사 늑약을 그 체결할 때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이죠. 이때 우리나라는 이 을사늑약도 전부 다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것이긴 한데 그 내부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 붙은 아주 고위 관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을사오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완용 등등 해가지고 막 이제 그 국민들이 뭐 불태우고 하는 막 그 집을 불태우고 방화하고 막 저항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여러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나라가 망해 갈 때, 이 빼앗겨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나라 빼앗는데 오히려 빼앗기는데 가담해가지고 일본에 가담해가지고 그 자기 일신의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결국은 정의가 실종되고 막 이런 이유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나라가 근본 뿌리를 찾으면 나라가 망해갈 때 오히려 나라를 그 일본에 넘겨주는데 가담했던 그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되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상당 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지금 이제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따져보면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 거의 이제 군사 점령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맞서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의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의병들은 우리가 이제 위정척사라고 해가지고 의병 전쟁은 그 대단히 많은 의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의병 전쟁에는 그 내부의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위정척사를 들고 내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정, 우리가 정을 지키겠다라고 정을 지키고 사악한 거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성리학, 주자학 사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그 우리는 이 주자학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인 지향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일본은 마지막에 대한제국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란 걸 실시해요. 근데 남한 대토벌 작전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이쪽에 의병들을 갖다가 다 이제 토벌하는 그런 작전인데요. 저 남한 대토벌 작전의 작전 계획서를 쭉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작전 이 계획서를 보면은 가장 거기에 이제 일반 사항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군 사령부가 작성한 작전 계획서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일반 사항 첫 번째로 토벌을 행해야 할 구역은 전라남북도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저는 쭉 공부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아직도 한국 사회 일부에는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이제 호남 차별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우리 역사 전통을 보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선조들이 남긴 뭐 문헌을 꽤 이제 봤는데 어느 선조 문헌에서도 사실 뭐 호남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양반들에 따지면은 영남 남인들이 소외를 당했지 호남 쪽이 소외당한 적은 없는데 문헌 차제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걸 보니까 결국은 호남 차별론의 뿌리도 일본이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말은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이 사령부가 있던 지역들을 보면 전부 다 남원, 광주, 영산포, 목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호남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남 차별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본이 만든 걸 갖다가 해방 이후에 또 이 친일 세력들이 거기 가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909년 9월부터 10월까지 남한대 토벌을 통해서 의병을 완전히 이제 뿌리 뽑고 그 다음에 그 대한제국을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망할 때 그 대한제국이 일본에 빼앗길 때 독립운동에 나선 이 분들도 있지만 그 나라 팔아먹는데 또 가담한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지막 노론당 주인 이완용하고 그다음에 일진회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계열, 그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던 항일의 계열은 의암 손병희 선생으로 그 주축은 이어지는데 그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일부 세력들이 친일로 돌아서요. 그 중에 하나가 일진회인데 바로 이제 일진회의 그 이용구, 송경준 이런 인물들이 또 나라 팔아먹는 경쟁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노론에 이완용이 승리해가지고 이완용의 나라 팔아먹는데 아주 이제 결정적인 당시 일본의 그 데라우치 통감과 아주 이제 나라 팔아먹는 이제 협상을 해서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가 망했다고 여기저기 매천황연도 자결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의 부부동반으로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기념 촬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다들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주요 그 왕실 인물들하고 당시 그 노론의 주요 인물들. 그래서 제가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나서 이제 그 76명에 달하는 이제 조선인들, 한국인들에게 그 귀족의 자귀를 주고 막대한 돈을 줘요. 그 76명을 분석해 보면 왕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중에 당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64명쯤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당파를 분석해 보면 남인들은 뭐 한 명도 없고, 북인이 2명이고. 뭐 소론이 한 6명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이 다 노론이에요. 노론 중에서는 또 8명 정도가 이 자귀를 거부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당시에 인조반정 이후에 계속 집권했던 노론에서 주도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당시 이 노론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 당파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 아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자기네 책을 막 펴냈습니다. 조선 귀족 열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귀족의 자기를 받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책을 펴냈어요. 요즘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나라 팔아먹고 뭘 잘했다고 이제 책까지 펴내고 선전하나 이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 영구히 갈 걸로 한국은 다시 영원히 독립 못하고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자랑스럽게 펴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지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일전쟁으로 청나라를 내쫓고 러일전쟁으로 러시아를 내쫓고 미국과는 카스라테프 때 밀약을 맺고 영국과는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을 대한제국을 도와주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일본의 압도적인 무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1910년 8월 29일 상황에서 대한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항상 이런 마지막에 이 반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그 암울한 시기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 한국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데 그 가망이 없는 여기에 이제 희망의 씨앗을 뿌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시는 대로 매천황연 같은 경우 이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책임지고 죽는 선비 한 명 없어서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음독 자살을 하죠. 매천황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여러 선비들이 음독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저 외국으로 국외로 특히 이제 중국 만주 쪽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 기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집단 망명하는 분들이 나오죠. 여기 우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이제 우당 유해영 일가, 그다음에 저 경상도 안동의 석주 이상용 일가, 백화 김대락 일가, 그다음에 그 저 강화도의 양명학자들, 강화학파들, 이분들이 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 가족을 다 거느리고 가고 그 망명할 때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당 유해영 일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간 재산이 당시 돈으로 1911년 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돈 40만 원인데 그거를 쌀값 가지고 한번 제가 2000년도로 환산해 봤더니 2000년도 계산으로 약 그 600억 원이라는 이 거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석주 이상용 선생도 그 조상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이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이제 만주로 가는 거죠. 만주로 가가지고 이런 저 추가가란 마을이 저분들이 이제 만주에 망명해서 이제 같이 그 사시던 마을인데 그 뒤에 저 지금은 그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요 뒤에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 선들이 있는데 그 흐릿하게 보이는 선들이 요 산이에요. 그 대고산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대고산에서 경학사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민단 자치 조직인데 사실은 저게 망명 정부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래서 그 경학사에서 이제 신흥무관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신흥무관 학교 이제 교장이자 이 경학사 사장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요 글을 보면은 이 만주 기사라는 글이 있는데 제일 아래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정부 규모 자치명, 정부의 규모는 자치를 명분합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권 분립 방문명, 삼권을 분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분립하는 거는 문명을 본땄다. 이 이야기를 갖다 이 경학자가 만들어진 게 1911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경학사 부민단이 만들어질 때 이때 이미 삼권 분립이라는 이야기를 당시 경학사의 사장이었던 이상용 선생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미국이 해방 후에 갖다 준 게 아니고 이미 이분들이 나라를 망하자마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분들은 우리가 입헌공화제가 됐든 아니면 민주공화제가 됐든 공화제로 가야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 선생이 그 만주로 하시면서 망명일기를 쓰는데 그 망명일기를 보면은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어떻게 서양의 여러 정치가들 책을 다 구해서 봤는지 그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그 뭐 세계 근대 정치사를 볼 때 우리가 나오는 뭐 홉스라든지 로크라든지 하는 그런 인물들의 사상을 이분이 1911년에 망명하면서 망명일기에다 쓰는 이야기들이니까 이미 그런 책들을 다 보고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우리가 다시 세울 나라는 민주공화제다라는 확고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이제 그 해외에다가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본이 그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이제 무단 통치를 하는데요. 이 무단 통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냥 이 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학교, 초등학교 교사들도 이 칼차고 교단에 서는 거예요. 여학교 선생님들도 칼차고 교단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무단 통치로 하면은 꼼짝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무단 통치 10년 만에 3.1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1혁명에서 이렇게 천도교 대표 손병희, 기독교 대표 이승훈, 한용운 불교 대표 한용운 이분들을 주축으로 또 여러 학생들과
그 이 민중들이 합재해가지고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3.1운동 이후에는 과연 이 조선을 계속 통치할 수 있겠는가라는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당시 이제 그 미즈노 렌타로라는 당시 총독부 경무총감이 3.1혁명 이후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도착해서 원래는 뭐 11시 열차 타고 올라간다 이랬는데 시간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그 기차가 공격을 당할까 봐. 그리고 원래는 군인들 태울 계획이 없었는데 총독이 탄 그 열차의 앞뒤로 무장한 군인들을 다 태우고 그러고 이제 올라오면서 엄청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남대문역, 지금의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그 60세 넘은 청년 노인인 강우규 의사가 이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완전 놀라가지고 이 미즈노 렌타로의 그 수기를 보면은 밤중이 됐는데 총독부에 아무도 불 켤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군중들이 막 이제 밀려들어서 공격을 할까봐. 그래서 이 폭탄 던진 범인도 잡을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데, 이때 그 강우규 의사를 누가 잡아오냐면 바로 김태석이라는 아주 이제 친일 경찰이 잡아다가 갖다 바치면서 강우규 의사가 체포돼서 이제 사형 당하게 되는데요. 이 김태석이라는 친일 경찰은 또 의열단을 체포하는데도 또 이제 많은 공을 세우죠. 그런데 1948년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이 김태석이 뭐 하고 있었냐면 용산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 그 공간에서도 친일 세력들이 얼마나 이제 많은 힘을 가지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억압했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1 혁명의 결과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작년에 예를 들어서 2, 3년 전부터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나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1948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1919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양 주장 가지고 대단히 시끄러웠는데, 뭐 저는 물론 1919년에 분명히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1919년에 이제 건국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제헌절을 기념할 때 보니까 뭐 그 제헌 헌법 제정은 또 70년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나라를 건국한 게 그 작년이면은 대한민국 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치면은 언제로 해야 돼요? 작년에 99년이 돼야 되죠. 그 헌법 제정도 99년이 돼야 되는데 헌법은 70년이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지금 헌법에 비춰봐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보면 1조가 대한민국은 임시공화제로 함,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이를 통치함. 3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체평등이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소,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헌법이에요. 그럼 저걸 갖다가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가지고 우리가 헌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올해 그래서 제헌절 71주년이 아니라 올해 제헌절 100주년을 같이 기념해야 논리가 다 맞는 겁니다. 나라는 100년 전에 세워졌다 그러고 헌법은 그러면 그 없었다 그러면 그 헌법 없는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다가 너희 나라 헌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좋은 헌법이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민주공화제라는 것이 그냥 해방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전쟁에 나섰던 분들이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우리가 새로 세우는 나라는 민주공화제다라는 뚜렷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혁주 이상용 선생이 경학사 부민단을 기리는 시에서 삼권 분립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헌장에서도 분명히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전 발전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제 그 임시정부를 상해에 둔 거는 외교에 초점을 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는 일부분들은 외교만 치중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아 무장투쟁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당시에 이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군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 계보가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데요. 나중에는 결국은 요 셋으로 다 합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 셋으로 크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흔히 이제 3부라고 말하는데, 요 3부의 관할 지역들을 보면은 참의부는 주로 이제 압록강 북쪽이고, 신민부는 주로 이제 두만강 북쪽이고, 정의부는 중간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 참의부는 정식 명칭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가 참의부의 정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는 상해에 뒀지만 군부는 만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인데, 이 참의부에서 국내 진공작전을 엄청 많이 전개를 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의 정보 보고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 국경 지역은 항상적인 전쟁 상태였다. 지금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약 10명의 무장군인들이 어디에 나타나가지고 총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다 비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당시 저 참의부에서 수행했던 국내 진공작전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정의부, 신문부도 다 많은데, 그러나 이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라는 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만 한 것이 아니라 무장, 군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참의부에서 한 것 중에 당시 총독인 사이토 마고토를 저격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 1면에 적의 괴수 사이토를 저격했다라고 하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던 신문 1면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계속 독립군들이 출몰을 하니까 일본 의회에서 조선 총독부에다가 너희들 계속 독립군들이 국경 넘어가지고 공격하는데 너네 이 치안 확보할 수 있냐 하니까 사이토가 자신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압록강을 자기가 배 타고 내려오는 게, 자기가 곧 일본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때 내가 배 타고 압록강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때 이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이 참의부의 이 독립군들이 압록강 대안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이토 마고토가 배 2척을 타고 내려오니까 거기에 총탄 수백 발을 퍼부어가지고 막 혼비백산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죠. 뭐냐면 그동안 이 교과서를 쓰면서 이 독립운동사를 안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유명한 사건들만, 유관순 열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하는 이제 이런 너무 유명한 사건들만 가르치고 실제 이 항일 무장투쟁사를 거의 안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토가 당시 일본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엄청 이제 혼났죠. 너 큰 소리 치더니 네가 탄 배까지 그렇게 공격당하고 도망 다니느냐, 이게 네 계속 이제 통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책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당시 이제 만주에 있던 우리 이제 독립군들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분들이 대단히 이제
그 독립투쟁을 열심히 했다는 거고요. 아까 만주 길림성 중심의 정의부, 여기 옆에 보면 정의영 선생, 제가 정의부 일중대장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분이 그 국내 진공작전을 또 여러 번 펼친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 해방 때까지 거의 18년 이상 이 복역하다가 해방과 동시에 석방된 분인데,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해방 직후에 그 관선위원이 되는데, 이때 이분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 그 우리는 뭐 그 프랑스나 이런 데 같이, 그 프랑스는 막 4, 5년 나치 지배 받았잖아요. 우리는 35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제 이 뭡니까, 친일 강도가 그 높은 인물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되, 대다수 친일 강도가 낮은 인물들을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냐면, 이 공민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 공민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을 해야 된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관선위에 여러 이제 뭐 친일 세력들이 들어가서 반대를 하니까 이 정의영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처단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민권 제한하는 건 사실 투표권만, 자기가 입후보할 권한과 투표권만 제한하는 거지 딴 거는 별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갖다 공직에서 그 정의영 선생 주장대로 다 배제를 시켰으면은 대한민국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친일 세력들이 해방 후에 계속 이제 득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신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만주에 이 대종교 중심으로 이 신민부가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해에는 그 외교를 중시한 대한민국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러면, 만주에는 삼부라고 불리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아주 격렬한 무장투쟁을 전개 이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의열투쟁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가지고 일본에 저항하는 이제 그런 투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그 이봉창 의사와 이제 윤봉길 의사를 보면은 이분들이 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성공해도 죽고 실패해도 죽는 건데, 나서기 전에 선서를 해요. 그 선서할 때 보면은 그 연도를 씁니다. 그 몇 월 며칠. 그때 다들이 쓰는 게 대한민국 13년, 대한민국 14년 이렇게 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된 해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그 연도를 쓰고 그 의열투쟁을 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건국광령을 그 발표를 하는데, 이 건국 41년 11월 29일에 건국광령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광령을 보면은 1조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내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 문화를 길러온 최고 조직임. 지금 이 구절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 친일 식민사학자들이 다시 이제 역사학계를 장악을 하면서 단군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가짜라고 주장하고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엔 분명히 우리 민족이 반만년 내로 그 반만년 역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 문화를 길러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이거는 임시정부 건국광령이에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만약에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와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친일 뭐 식민사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민족을 모욕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또 뭐냐면,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이제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이건 뭐냐면 그 경제적인 이제 평등을 갖다가 주창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순국전례로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할 것을 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그러니까 순국전례를 높여야 된다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를 비판하는데, 일본 야스쿠니 신사는 그
일본 도쿄 한가운데 수만 평의 대지에 있어요. 우리나라 순국선열 기념관은 저기 서대문 형무소 옆에 순국선열 위패 모셔놓은 데가 한 50평도 안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순국선열을 그렇게 대접하면서 왜 일본이 도발하는 거 비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속으로는 웃고 있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나온 것처럼 순국선열을 높이는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임시정부가 환국하기 직전에 그 한독당이 임시정부 내의 여당인데요. 이 임시정부에서 이때는 1945년 8월 28일이니까 이게 그 해방 직후에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귀국해가지고 그 정권을 장악하면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해서 균등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균등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한다라 그러고 또 하나는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토지는 국유를 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나 모든 토지로 국유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냐면 당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0.028%인데 이 일본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토지의 56%예요. 0.028%의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를 비롯해 일본인들이 차지한 토지가 0.028%가 5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 토지들을 다 국유로 하고 그다음에 대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 친일파의 재산이니까 이걸 국유화한다는 의미고 일반 그냥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귀국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우리가 대다수의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특히 이제 그 평등한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민주공화제의 이념인 거죠. 그런 이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1948년에 만든 이제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헌법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것은 일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민족주의 운동을 투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독재를 물리친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건국 대한민국의 이 정신이라는 거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그 정신 자산이고 그 요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독립전쟁,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단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빼앗긴 나라는 왕조, 제국인데 우리가 되찾을 나라는 바로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 되는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그 민주공화국의 씨앗은 외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양명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군을 우리 공통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이제 공통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민주공화제의 이념이 일찍이 싹텄고 이것이 상해에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될 때 그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임시공화제로 함이라고 못을 박았고 이것이 48년 환국정부가 수립될 때도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이념을
바로 계승해서 실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제목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